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에게 말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배신에 관한 겁니다. 13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슬픔에 잠겨 장례식을 치르는데 갑자기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제 세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인사드려, 민준아. 내 아버지셔. 완벽한 남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그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빗소리가 장례식장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남편의 영정 옆에 서 있었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와 절을 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솔직히 그 말들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텅 빈 것처럼 멍했고 가슴은 뭉클하게 아팠죠. 진우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옆에서 웃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단 하루 만에 차갑게 식은 시신으로 돌아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또 어떻게 하고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영정 속 남편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만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지났고 우리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11살 된 큰아이와 8살 된 작은아이였죠. 진우는 대기업 임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시댁은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가였고 저는 그 집안의 며느리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어요. 명절 때마다 큰 상을 차렸고 시부모님 생신이면 온 가족이 모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진우는 저에게 늘 고맙다고 말했어요.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그 말을 믿었죠. 진심으로 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 거짓이었다는 걸 그날 알게 됐어요. 아침부터 계속된 조문 행렬에 몸도 마음도 지쳐있을 때였어요. 장례식장 입구 쪽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어 입구를 바라봤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한 여자가 7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낯선 사람이라고 해야 할까요? 여자는 조문객들 사이를 지나 곧장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제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던 거죠. 여자는 제 앞에 섰지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그 눈빛에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 단단히 각오한 듯한 결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누구시죠? 제가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 대신 아이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인사드려, 민준아. 내 아버지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주변 소리가 다 사라지고 오직 그 여자의 목소리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지금 뭐라고 하신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누구신데 여기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주변 조문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누구야? 무슨 일이지? 아이를 데리고 왔네. 그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황급히 다가오셨고 시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죠. 이분이 누구냐? 시아버지께서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하지만 여자는 그런 시선들에도 전혀 개의치 않는 듯 보였습니다. 여자는 천천히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사진 몇 장과 서류 한 뭉치였습니다. 그걸 남편의 영정 앞에 조심스럽게 올려놨죠. 사진 속에는 진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여자와 아이도 함께 있었죠. 세 사람이 놀이공원에서, 식당에서, 공원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뭡니까? 제가 물었지만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현실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여자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이 아이가 진우 씨의 친자식이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예요. 그 말과 함께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정말로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진우의 이름과 민준이라는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친자 확률 99% 이상이라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문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웅성거렸고 일부는 노골적으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누구야? 죽은 사람 장례식에 와서 무슨 짓이야? 애가 진짜 그 사람. 자식이래. 명문가 체면이 말이 아니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런 소리들이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리가 마치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시부모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계셨고 시동생과 시누이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완벽한 남편이라고 믿었던 진우가
저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다른 여자와 아이를 숨겨두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제 반응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이 아이, 민준이는 진우 씨가 죽기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보러 왔던 제 아들입니다. 지금 아빠가 없으니까 제가 받아야 할 몫을 챙기러 온 거예요.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당황하고 있었죠. 몫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유산을 달라는 겁니까? 제가 따져 물었지만 여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유산만이 아니에요. 이 아이한테는 아버지를 추억할 권리도 있고 진우 씨 가족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당신만 아내였던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슬픔보다는 배신감이었고 분노보다는 허탈함이었어요. 13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제가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저 혼자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현실이 너무나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러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진우의 휴대폰을 발견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죠. 아이러니하게도요. 폰을 열자마자 카카오톡 알림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들이었어요. 무심코 확인했는데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진우가 저에게 했던 다정한 말들, 오늘 저녁은 내가 차려줄게, 사랑해, 여보, 항상 고마워 같은 말들이 그대로 다른 여자에게도 보내졌더군요. 심지어 문구도 똑같았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였어요. 제가 특별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사실은 누군가와 공유되고 있었던 거죠. 사진 폴더에는 저와 우리 아이들 사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숨긴 폴더가 따로 있었습니다. 거기엔 그 여자와 아이의 사진이 수백 장 저장돼 있었어요. 생일 케이크를 함께 자르는 모습, 바다에서 노는 모습, 잠든 아이 옆에서 미소 짓는 진우의 모습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울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참한 웃음이었죠. 나는 뭐였던 거지? 10수년이 대체 뭐였던 거야? 혼잣말을 하며 사진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그러다가 메모장 앱을 발견했어요. 거기에는 진우가 작성한 일정표가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유진, 민준이라고 적혀 있었고 나머지 요일은 서연, 아이들이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심지어 데이트 비용과 생활비까지 꼼꼼하게 기록돼 있더군요. 두 집 살림을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진우가 유진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서연이는 아무것도 몰라. 신경 쓰지 마. 집사람은 순진해서 의심 같은 거 안 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제가 바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동안 진우는 두 여자 사이를 오가며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수년 동안이나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화면이 산산조각 났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그보다 더 산산조각 난 건 제 마음이었으니까요. 밤새 진우의 유품을 뒤지면서 저는 더 많은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을 보니 매달 일정 금액이 유진의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생활비 명목이었죠. 저희 집 생활비보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찾았어요. 제가 몰랐던 오피스텔이 한 채 있었습니다. 위치를 확인해보니 유진이 사는 동네 근처였어요. 설마,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주소를 검색해보니 역시나 유진의 주소와 일치했어요. 진우는 유진에게 집까지 마련해준 거였습니다. 오피스텔 가격을 찾아보니 3억 원대였어요. 3억 원짜리 집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저희 아이들 교육비로 쓸 수도 있었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수도 있었어요. 서류를 더 뒤지다가 보험 증권을 발견했습니다. 진우는 여러 개의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었어요. 수익자 란을 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 개는 제가 수익자였고 한 개는 시부모님이 수익자였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 개는 유진이 수익자로 돼 있었습니다. 보험금이 3억 원이었어요. 더 찾아보니 유언장도 있었어요.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재산의 60%는 저와 아이들에게 40%는 유진과 민준이에게 남긴다고 적혀 있었어요. 40%나. 진우의 전체 재산이 약 15억 원 정도였는데 그중 6억을 유진 모자에게 주겠다는 거였습니다. 법적으로 이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우의 의도만큼은 분명했어요. 두 가족 모두에게 책임을 지려고 했던 겁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더니 편지가 한 통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서연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진우의 필체였죠. 손이 떨렸지만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겠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내게 말할 용기가 없었어. 유진과 민준이에 대해서 변명할 생각은 없어. 다만 한 가지만 알아줬으면 해. 너를 사랑했던 건 진심이었어.
우리 아이들도 정말 사랑해. 유진과 민준이를 만난 게 잘못이었지만 그들도 내 가족이 됐어. 두 가족 모두 책임지고 싶었는데 결국 이렇게 됐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했다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사랑한다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사랑이야? 편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유진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민준이는 데려오지 않았더군요. 이야기 좀 합시다. 제가 먼저 운을 뗐습니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원하는 건 싸움이 아니에요. 단지 민준이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걸 받았으면 하는 거죠.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우가 남긴 재산 목록이에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법적으로 민준 군이 받을 수 있는 건 전체의 10% 정도예요. 유진은 서류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숨긴 재산은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진우가 우리 둘 다를 속였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찾은 건 이게 전부입니다. 유진은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이 교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달 200만 원씩 받았으면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1년이면 2억 6천만 원 정도네요. 일시금으로 주는 건 어떻습니까? 유진은 고민하는 듯 했어요. 결국 우리는 절충안을 찾았습니다. 1억은 신탁으로 맡기고 나머지는 매달 지급하기로 했어요. 오피스텔은 민준이 명의로 넘기는 걸로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저는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진우를 사랑했었나요? 유진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처음엔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사랑이었는지 의존이었는지 헷갈리더군요. 당신은요? 저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확신이 안 서요. 어쩌면 우리 둘 다 진우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적이면서도 동시에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유진과의 대화를 통해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그녀도 저처럼 진우에게 속았고 진우의 거짓말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녀가 악의적으로 제 가정을 파괴하려 했던 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진우가 모든 걸 조종했던 거였죠.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어디 갔다 와? 큰애가 물었습니다.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대충 얼버무렸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큰애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를 사랑했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당연하지. 아빠는 너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그럼 왜 떠나신 거야? 아이가 다시 물었어요. 아빠가 원해서 떠나신 게 아니야. 사고였잖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어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본 여자랑 아이는 누구야?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지만 막상 들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엄마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큰애는 더 묻지 않았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이미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진우의 회사 동료를 만났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진우 씨가 마지막 몇 달 동안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동료분은 한숨을 쉬었어요. 솔직히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업무 스트레스도 있었지만 개인적인 고민이 더 큰 것 같았죠.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피우기 시작했어요. 동료분의 말을 듣고 저는 진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조금은 이해가 됐어요. 두 가족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게 쉬웠을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우가 한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었어요. 후배분과도 만났습니다. 진우 선배님이 몇 달 전에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후배분이 말했어요. 가정 문제였어요. 선배님이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여자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다고. 후배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처음엔 실수로 시작된 거라고 하셨어요. 회식 자리에서 만난 여자와 가벼운 만남이었는데 그게 계속 이어졌고 나중엔 아이까지 생겼다고요. 이혼하고 싶지만 가족들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다른 여자와 아이를 버릴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선배님이 우유부단했던 것 같아요. 후배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미루다 보니 상황이 더 악화된 거죠. 사실 선배님한테 이혼하라고 조언했어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요. 하지만 선배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진우의 선택이 이해가 안 됐어요. 차라리 정직하게 상황을 밝히고 이혼했다면 더 나았을 텐데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우도 나름대로는 고민했고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민의 시작 자체가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됐죠. 저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배신감과 슬픔이 동시에 오는 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죠. 저는 털어놓았습니다. 화가 나요. 진우한테도 유진한테도 그리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 자신한테도요.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의심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와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쪼이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진우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 책, 신발, 모든 걸 정리했어요.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버렸습니다. 서재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열어보니 10년 전부터 쓴 거였어요. 결혼 초기의 일기를 읽어봤습니다. 서연과 결혼했다. 정말 행복하다.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다니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다. 진우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정말 저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5년차 일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요즘 서연이랑 대화가 잘 안 된다. 육아와 집안일에 지쳐서인지 예전처럼 웃지 않는다. 그 시기가 제가 둘째를 낳고 육아로 힘들어하던 때였어요. 오늘 회식 자리에서 유진이라는 사람을 만났다. 밝고 재미있는 사람이다. 바로 그렇게 유진과의 만남이 시작됐던 거였어요. 유진과 계속 연락하고 있다. 서연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유진과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진우의 일기를 읽으면서 제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진우에게 편안한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마지막 일기는 사고 한 달 전에 쓴 거였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너무 힘들다. 서연이한테도 미안하고 유진이한테도 미안하다. 거짓말을 계속하는 게 너무 괴롭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다. 나는 정말 비겁한 인간이다. 그 글을 읽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일기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진우는 갔고 이제 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아빠 없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 큰애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잘 될 거야?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잘 될 거야. 시간이 흘러 반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고 가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진우가 없는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밝아졌어요. 큰애는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고 작은애도 유치원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마트에서 유진을 마주쳤어요. 민준이도 함께 있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쳤지만 이번엔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준이 잘 지내요? 제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 유치원에서 축구를 배우고 있어요. 그렇구나. 잘 됐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민준이는 아무 잘못이 없었으니까요. 서연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유진이 물었어요. 그럭저럭 지내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좀 나아졌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기,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유진이 제안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일을 다시 시작했어요. 카페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요. 생활비는 받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유진이 대답했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일을 하면 기분 전환도 되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요?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일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우리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편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헤어지면서 유진이 말했어요. 서연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제가 진우 씨와 관계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유진 씨 잘못만은 아니에요. 진우가 선택한 거죠.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유진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동안 너무 죄책감에 시달렸거든요. 저는 유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요.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나아가야죠.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작은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어요. 진우가 살아있을 때는 시댁 일과 육아 때문에 엄두를 못 냈었죠.
하지만 이제는 제 꿈을 이룰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시부모님께서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제가 설득했습니다. 제게도 제 삶이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결국 허락을 받았고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지었어요. 말 그대로 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죠. 오픈 첫날 친구들과 가족들이 축하해주러 왔어요. 유진도 민준이와 함께 왔습니다. 축하해요, 서연 씨. 카페 정말 예쁘네요. 유진이 말했어요. 고마워요. 들러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면서 바쁘지만 행복했어요. 손님들을 맞이하고 커피를 만들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웠습니다. 아이들도 방과 후에 카페에 와서 숙제를 했어요. 엄마, 카페 진짜 멋있어? 큰애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두 번째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첫 번째 카페가 성공적이어서 확장하기로 결정한 거였어요. 시댁에서도 이젠 응원해 주셨고 아이들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큰애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생각 안 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가끔 나. 하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야.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잊혀지더라. 큰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처음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젠 좀 괜찮아졌어. 아이도 저처럼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을 때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카페 단골 손님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친한 손님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분은 제 사정을 알고 있었어요. 힘든 시간을 잘 이겨내셨네요,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아직도 완전히 이겨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과 조심스럽게 사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에게도 소개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거부감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받아들였어요.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라고 큰애가 말했습니다. 5년이 지났을 때 저는 진우의 묘를 찾아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묘 앞에 서서 꽃을 놓고 말했습니다. 진우야, 잘 지내고 있어.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나도 내 삶을 살고 있어. 당신이 남긴 상처는 아직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괜찮아. 당신도 편히 쉬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진우가 남긴 흉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흉터가 제 인생을 정의하지는 않을 겁니다. 집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알지? 아이들이 대답했어요. 우리도 엄마 사랑해. 그 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과거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충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강해졌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새로운 사랑도 찾았어요. 인생은 계속되고 저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진우의 묘를 다녀왔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아갈 준비가 된 것 같다. 진우가 남긴 흉터는 여전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나는 나고 내 인생은 계속된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사랑과 함께 나는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일기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인생은 계속되고 희망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요. 진우와의 결혼이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그 결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겪은 고통도 그 고통을 이겨낸 과정도 모두 진실이었어요. 유진과도 이제는 친구처럼 지냅니다. 가끔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 이야기를 나눠요. 민준이도 잘 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됐대요. 민준이가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유진이 말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큰애도 진우를 많이 닮았어요. 특히 눈매가요.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남자에게 배신당했고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이가 됐어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진우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졌겠죠. 그때는 더 큰 혼란과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진우의 죽음이 비극적이지만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준 건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았고 유진도 자립할 수 있게 됐고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어요. 제 카페는 이제 지역에서 꽤 유명해졌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많고 새로운 손님들도 계속 찾아옵니다. 저는 이 일이 정말 즐거워요. 여러분,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처가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저는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절망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상처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어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지만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처럼 다시 웃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진심으로 웃을 수 있게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인생은 계속됩니다.